기아가 PBV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목적 기반 자동차.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그때 제가 허츠하고 이제 테슬라가 딱 공급 계약 맺는 거 보고 이게 왜냐면은 기아가 예전에 올해였나요? 아무튼 뭐 기업 설명회에서 한번 연초에 PBV 했었죠.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거 처음 보고 저게 도대체 뭐지? 저게 필요한 건가? 저게 임팩트가 있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왜 소비자 대상으로 하지? 굳이 저게 시장이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허츠를 딱 보고 나서 대량 구매를 하는 사실 그 계약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뭐 그걸 또 부인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원했고 자율주행까지 되는 차가 사실 또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개인이 차를 물론 자기가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안 사는 문화도 확산될 가능성이 그럴 높은 수 있죠. 상황에서 네. 진짜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PBV가 진짜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버도 있고 그저 또 리프트라는 회사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아가 한다?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럼 이거 기아를 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PBV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하고 있는 포지셔닝 차이를 좀 살펴보면 현대차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이 더 높은 어떤 가치의 차량을 소비하는 걸 타겟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고급화를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기능들에 탑재되거나 새로운 시도들을 했을 때 고객에게 가격으로서 전가하기 쉬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업 모델로 네네네.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한편이 들고 기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범용성을 타겟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스케이트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디자인을 상당히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위에 위 껍데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자동차 가격의 뭐 한 20%나 30%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20% 30%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밑에 70%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커스텀 해서 만들었었던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 포터는 포터에 맞는 차대를 만들고 소나타는 소나타에 맞는 차대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엔진 자리가 있고 좌석에 대한 구획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스케이트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소나타로 만들든 짐차로 만들든 택시로 만들든 바뀌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거죠. 그 말인즉슨 내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고 고객의 원하는 모양에 맞게 이것들을 맞춤 제작을 하게 되면 이 밑에 70%에 해당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츠라고 하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버도 마찬가지고 리프트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성, 사람들이 이동하는 어떤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운전자가 배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는데 7명은 최대한 태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2명만 태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형태 디자인들의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맞춤 제작을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그 뭐 껍데기도 갈아주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PBV 업체가 할 수 있는 장점이고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M이 하고 있는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사업도 그렇고 포드가 하고 있는 포드 플러스라는 사업도 누구를 타겟하고 있냐면 그 북미 업체들은 사실 이제 퍼스널 카라고 하죠. 일반 개인들한테만 나가는 차량들 시장도 크지만 상용차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배송 시스템도 갖추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쉽게 얘기하면 쿠팡 같은 그 택배 배송 사업장 CJ 대한통운 같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규격의 사이즈 박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동하기 위한 거리들에 맞는 이제 짐 칸의 양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PBV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장거리를 뛰고 하루에 20시간 넘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은 배터리의 양을 담고 있는 차량을 또 많이 생산한다는 건 일반 승용차, 전기차 한 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퍼포스 빌드 비클은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차 공업사 같은 데 가서 소나타 부품 갈듯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부품을 갈거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츠 뭐 아니면 우버 이런데 기아가 만약에 PBB를 한다면 네. 따라 붙어서 너네 유지 보수하는 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한 가동률이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수익 구조의 일정 부분을 또 기아차가 계속 그러네요.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현대모비스의 AS 부분의 마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적지 그죠. 않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기아차가 PBB를 어떻게 보면은 관리해주는 회사로서 비즈니스 모델로 또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의 브랜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군으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가격을 높여가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퀀터티를 늘리기 위한 전략, 양을 늘리기 위한 전략,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익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네. 가져감으로써 또 나름의 또 이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들을 시범적으로 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요런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이제 PBB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좀 놀란 게 이걸 서비스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정수기 같은 거 할 때 정수기가 물론 이제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 필터 가는 게 좀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프린터 또 카트리지 가는 그렇죠. 거. 면도기 그러니까 이게 날, 자동차도 뭐 이런 거죠. 그게 되는 거네. 그렇죠. 야, 이러면은 이게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실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게 그 시장의 규모만 보면 되게 매력 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버라는 시장이 뭘 대체하는지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는 택시나 버스 시장의 네, 일부를 네. 대체하는 건데 과연 그게 매력 있을까라고 하면 또 퀘스천을 그렇죠. 날리시는 네, 경우들이 그죠. 있거든요. 뭐 그리고 배터리 ESS 사업 자체만 보더라도 되게 좁아 보이는데 작죠. 예. 전기차가 깔림으로써 이걸 또 ESS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뭐 재생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비즈니스 맞아요. 모델은 또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야 경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라기보단, 그렇죠, 기술도 새로운 게 나왔죠. 하지만 그 예전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술들은 발전돼 있고 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가 겉돌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연결을 해주면서 가장 저렴하고 되게 쉬운 방법으로 이 빈칸들을 좀 메워주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우버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보면 택시 시장을 대체하지만 이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자율주행했을 때 이 택시 운전 그 기사분께 지급했었던 인건 비용들을 세이브하면서 엄청난 마진 구조로 그치. 레버리지를 네.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아이디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들을 늘리면서 이 전기차를 ESS로 활용했을 때 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어떤 트레이더의 역할들 혹은 뭐 에코시스템을 얘네들이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에너지 측면으로는 또 커다란 그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 네. 있다라는 것처럼, 이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것들을 그냥 판매하고 싸게 만들고 많이 팔아서 낼 수 있는 이 구조로만 바라봐서는 더 이상은 확장하기가 좀 확장이 어렵다는 어렵다. 생각이 좀 들고, 기아가 보여줬었던 그 PBB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하나의 택배 시장 혹은 뭐 하나의 운수 사업 시장으로만 규정 지어졌었던 사업 부분 중에 일정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가가치를 현대차나 기아차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 전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그냥 자동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네. 같고, 뭔가 지금 자동차의 동력도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 개념까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 보면은 세계에서 5등, 6등 했는데 그렇다고 시청이 막 확장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죠.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내년까지도 계속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쨌든 이제 올해는 좀 연초에만 좋았다고 좀 실망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어차피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현대차 뭐 주가 오른다 이거 내린다 보다도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현대차 기아가 그리는 그림에서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보고 어떤 게 됐을 때 좀 주가가 그래도 좀 좋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를 뭘로 설명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익과 이익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나는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꿈과 미래인 멀티플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밸류에이션과 이익 구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의 추진 동력이 되는 현재 이익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불안으로 이렇게 대표드릴 수 있는 공급망의 불안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인이 뭔지를 되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저희가 항만에 고용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배가 맞아요.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되다 보니까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받아주지 못하니까는 물류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떤 분들이 막 걸려서 막 힘든 상황이 되니까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나 혹은 뭐 딜러샵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 비용들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경험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둔감해지든지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둔감해지든지 아니면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효능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 조류독감 걸리듯이 별것 아닌 이슈로 결과적으로는 사라지든지 간에 이 경제활동이 어쨌든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좀 겪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공급망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갔었던 부분들, 자동차 가격이 치고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조정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물량들이 올라오면서 밀려 있었던 대기 수요들을 좀 해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 구조가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이제 정말 죄송스럽게도 계속 이제 딜레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5월 저점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또 9월에 또 변수들이 생겼고, 아까 뭐 서두에서도 오미크론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뭐 3월이면 올라옵니다, 5월이면 올라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습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학습이 됐고 정부나 개인들 입장에서도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일변도로 그냥 무조건 내리꽂는 이슈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적어도 U자가 될지 V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당장은 1월 달에 있는 CES도 이제 그렇죠. CES도 어찌 보면 그 예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참석을 저도 이제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세요? 네. 가시는구나.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갑니다. 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풀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좀 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다들 그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내년 1월, 2월, 뭐 3월 중에 뭐 매년 해왔었던 현대차 기아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올해 9월에 나왔었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략들을 보다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가능성들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어떤 내년에 대한 재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9월 달에 좀 이렇게 좀 많이 혜택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전략 변화들을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일단 CS 잘 다녀오시고 좋은 살아서 뭔가 좀 살아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보통 자료 쓰시잖아요. 자료 쓰시면 바로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말씀도 드려야죠. 또 여기서 한번 공개해 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테슬라 또 주주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사실 이제 $1,000까지 온 상황에서 뭐 더 갈 수도 있고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사실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사실 뭐 누구도 지금 갈 수 없는 길을 왔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그래도
뭐 예전에 애플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린다고 보시는지 그래도 이제 또 누군가는 진격해 올 거 아니에요. 막 또 네. 한번 이렇게 막 경쟁을 펼칠 텐데 그렇죠. 그 경쟁을 한 번은 또 과정을 겪고 나서 레벨업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그래 야 테슬라 밑에 아직은 경쟁자 없다. 아니다. 우리가 테슬라 아무리 좋게 봐도 테슬라 혼자서만 이 시장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 결국엔 경쟁을 하면서 갈 것이다. 예. 물론 이제 몇 년 후에는 경쟁을 하겠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 테슬라의 경쟁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OEM이죠.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온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전기차 생산과 판매로만 본다면 내년 하반기 돼서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아, 내년 하반기에.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요 브랜드들이 신규 차종들을 이제 출시하면서 기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던 브랜드들, 뭐 테슬라를 포함한 뭐 폭스바겐에 이르기까지 네.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던 브랜드들을 견제하기 위한 모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좀 구색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판매 대수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좀 촉발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주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뭐 GM이든 포드든 뭐 현대차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올라갈 것인가라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그렇게는 않고요. 하고. 오히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좀 더 팽창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매해마다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업체나 어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기업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안들을 내놓고 그걸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테슬라 1000불이 넘는 이 주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 다양한 뭐 AI도 있고요. 뭐 혹은 뭐 모빌리티와 관련된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것들이 무언가의 시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파워풀한 건 저는 에너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테슬라가 싸게 전기차를 시장에 뿌려놓고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게 집집마다 깔려 있는 솔라 루프랑 네. 그다음에 뭐 슈퍼차저 안 그러면 지역마다 깔려 있는 태양광 기반의 발전 ESS 네네.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에는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로서 가상의 발전 사업자로서 이 에너지 시장 안에서 작동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고 이게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커다란 어떤 시류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내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뭐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컨셉으로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놓고 기름값이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이걸 네. 빼다가 내다 파시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에 들어있는 배터리에 담겨있는 전기는 비싸면 내다 팔 수가 있다라는 점을 테슬라는 아이디어로 갖고 있어요. 사업 모델로. 그래서 한낮에 비쌀 때는 신나게 내다 팔고 주차하고 있을 때 신나게 내다 팔고 그다음에 밤에 쌀 때는 신나게 땡겨서 충전을 해놔서 나는 테슬라를 월 300불 주고 타는 걸로 이제 뭐 리스든 뭐든 계약을 했는데 300불 나가는데 다른 계좌로 막 100불씩 꽂혀요.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6대 깔아놓고 전기 가지고만 사업하는 그럴 수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군요. 로보택시 돌리다가 전기 가지고서 소위 말해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차익 거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100만 명 인구니까 뭐 600만 대 팔면 60만 대 팔면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산식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내 계좌에 100불이 꽂히는데 거기서 한 20불 정도를 떼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소비자 네.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애플이 그렇고 구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매개로 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그걸 실제로 사업 모델을 옮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테슬라가 확장성의 끝판왕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막. 근데 저도 이것까지 몰랐는데 에너지 플랫폼까지 하고 있는 줄은 네.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그거 이제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뭔가 정말. 홈페이지를 네.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기차 많이 팔겠습니다가 회사의 미션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속 가능. 위해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기업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제조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요타를 대체하는 회사로만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그러게요. 설명도 못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한정할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사실 뭐 이게 테슬라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의미 있게 한번 좀 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뭐냐면 꼭 테슬라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업 중에도 이렇게 확장성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 어쨌든 시장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위메이드가 뭐 비싸다 마다 뭐 이런 게임 회사 중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NFT라는 걸 일단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열은 거니까 약간 테슬라가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다 보니까 밸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비싸, 뭐 테슬라 이제는 하면 안 돼 막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한번 제가 들어서 저도 한번 잘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요 책에도 되게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정말 이거를 뭐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 변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좀 당연히 아실 수 있고 그럼 내가 투자할 때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또 그렇죠.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항상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 메가트렌드 산업에 올라타야 맞습니다. 결국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것도 메가트렌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한번 책도 보시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너무 오미크론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미크론 저는 언젠간 또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괴로운데 네. 근데 너무 그런 이제 이 좁은 매크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냥 다 못 보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항상 예. 지금이 기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큰 그림 그리시고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장문수 연구원님하고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아마 이제 그 CES 갔다 와서 방송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네. 한번 또 좋은 인사이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